예, 이제 제4장 보험급여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이제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오가는 그 요양급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119조까지는데 그게 이제 부치까지 해서 총 100, 벌칙까지 해서 한 총 9장인데 그 중에 한 20조를 먹고 있으니까 이제 내용이 상대적으로는 많은 편인데요. 거기다 이제 요양급여라는 그 개념이 처음에 보실 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읽을 때, 1회독 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그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뭐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할 때 그 개념이니까 그냥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제41조 요양급여가 어떤 것이냐,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진찰 검사, 뭐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뭐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건강보험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양급여, 약제를 제외한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것들이 전부 들어가고, 약제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 들어갑니다. 서로 반대죠. 이 약제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서로 반대로 결정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한쪽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일 것이고, 한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것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상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거고, 밑줄 쳐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같은 것들,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들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험까지 제공이 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1조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 감액인데요. 이제 이게 처음에 읽을 때 대체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어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이게 처음에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1항을 보시면은 약사법 제47조 2항의 위반과 관계된, 그러면 이제 약사법 제47조 2항을 봐야겠죠. 약사법 제47조 2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약품 공급자 등 그 어떤 공급을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어떤 약을 팔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리베이트 제공하는, 그 병원이나 뭐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약회사들 리베이트한 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거를 제재하려고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사법 제47조 제2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법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들을 법제처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거든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사법 리베이트 된 약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일종의 리베이트 제공을 한 약제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인데요.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
그거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자, 100분의 20. 요거 수치. 그러니까 1항, 2항, 3항까지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제재 수단이 강해지는 건데 1항에서는 100분의 20이잖아요. 근데 이제 2항에서 그 리베이트 제공을 했는데 또 했어.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또 리베이트를 해서 또 걸렸어요. 같은 약제가. 그러면은 100분의 40까지 올라가요. 이제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한 금액 일부 감액. 그 다음에 근데 또 걸렸어요. 이게 똑같이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또다시 리베이트 한 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해당 약제에 대해서 아예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요양급여의 적용 자체를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급여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약제 같은 경우에 덜 팔리겠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덜 팔리고 대체제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 제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41조 2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잘못된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규정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1조의 3 같은 경우는 그 행위, 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인데 이거 같은 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신청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고 신청 자체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하고 또한 신청이 없더라도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제 41조의 4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그거 사이에 선별급여가 중간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방형 깁스 이제 관련 기사 보시면은 개방형 깁스 뭐 이런 것도 선별급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아직 덜 된 것이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뭐 잠재적이 있다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2조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요양기관 보험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가는 것이 가입자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국민과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인 요양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을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양기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센터, 보건소, 그리고 전문 요양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인 상급 종합병원 의료법에서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전문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서 발급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인정서 발급하고 만약에 인정서 반납했을 때는 인정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요양기관은 그 이유가 없으면은 요양급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만약에 뭐 호실이 모자란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꽉 차 있다, 이런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 됩니다.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42조에 보시면은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요양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요양기관들만 선별급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그 조건을 사전에 정해서 요걸 충족하는 기간만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제43조로 넘어갈게요. 그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요, 최초로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시점에 자신들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현황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때 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지문에 헷갈리는 지문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줄 쳐두고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앞서 봤던 그 가입자 자격 변동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44조 넘어가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도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단계별로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 상한액 역시 그 단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 산정,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말하는 수가협상이라는 건데, 수가협상 같은 경우는 그 공단 이사장하고 의학계 대표자들하고 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네, 보통 이게 이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뭐 요양급여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제 법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법상으로 규율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철저히 계약이라는 거, 계약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해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되고,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년치의 계약이 만약에 5월 30일까지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더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양급여 비용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했던 그 재정운영위원회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죠. 재정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제3장에서 봤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33조 보시면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재정운영위원회 다시 그 조문을 보시면은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제45조 1항에 따른 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제45조. 이런 식으로 법률 조문 같은 경우는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앞뒤로 오가면서 조문을 좀 살펴보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제 제47조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 공단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이에요. 요양기관은 거의 심사평가원하고 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이제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하고 그 오가는 것이 많다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 이제 심사 청구를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를 일단 했어요. 했으면은 그 심사평가원은 요걸 심사를 해서 공단하고 요양기관에 동시에 알려요. 내용을. 그 내용을 한꺼번에 알리고 그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요양기관에다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돈을 심사평가원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공단이 심사 내용에 따라서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니 좀 기억을 1회독 할 때는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단이 만약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가입자한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단에다가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공단이 금액을 산정해서 요양기관에 지불한다는 거, 지급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또한 그 심사평가원이 그 요양급여의 적정성 역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63조라고 되어 있죠. 63조 지금 조문하고 책 가지신 분들 63조로 가볼게요.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원의 그 업무 두 번째에 나와 있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공단에 통보하면은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공단이 심사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내용, 그 다음에 적정성을 평가한 내용,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거,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닌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보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약국 그 개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개설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이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면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이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 비용뿐만이 아니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 금액에 가산해야 되는 이자 그걸 갖다 가산까지 해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49조 이제 건강검진은 법정 건강검진이 일반, 암, 영유아 이렇게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르신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영유아는 6세 미만이 해당된다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제53조의 급여 제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항상 그 경미한 과실이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급여의 제한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망에 보시면 보험료 체납 시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실시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도
체납보험료 이제 뒷 내용에 가보시면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이 있거든요. 공단이 분할납부를 하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면은 그 분할납부 할 승인된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냈을 때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또 분할납부를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로 써놓으면은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의 정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이런 것들 같은 제54조 급여의 정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나열된 것들은 항상 객관식 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56조에 이 보시면 요양비 등 수급계좌라는 게 있어요. 요양비 등 수급계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양비 등만 입금이 되어야 해요. 요양비 등 수급계좌에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도 이제 작년 12월에 개정된 거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추가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요양기관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적인 원인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때 경우에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가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누구와 누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되는가,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죠. 2항부터 5항까지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그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 연대 책임자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57조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이게 이제 그 인적사항 공개가 지금 건강보험법상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부당이득 징수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의 위반 사실 공표에서 한번 나와요. 서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그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 인적사항 공개는 2번, 위반 사실 공표는 1번 나와요. 법률상. 근데 이제 그 인적사항 공개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징수, 인적사항 공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대상자한테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앞뒤로 오가면서, 그러니까 1회독에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2회독부터는 서로 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1회독을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앞뒤로 오가면서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구상권하고 수급권 보호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 발생이 되었을 때
공단이 그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 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했죠. 어떤 센터에 대해서, 어떤 종교시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권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요양비 등 수급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금된 요양비 같은 경우는 압류가 안 돼요.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같은 경우도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급여를 좀 러프하게 훑어봤는데, 이제 워낙 상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한정된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시험을 대비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제4장은 이 정도로 끝내고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